트럼프 입장에서는 전략적 목표가 중국의 견제인데, 아니 그렇다면 아예 북한을 좀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쓰면 어떨까? 굳이 북한까지 필요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의 전략가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한 합치고 일본까지 다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이 서로 화해도 하고 뭐 이제 협력해서 나라도 조그만에 둘 나눠가지고 다투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경제 발전도 하고 좀 하드파워도 기르고, 만약에 미국이 촉매가 돼서 남북한의 긴장도 해소가 되고 본격적인 어떤 경제 개발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면서 또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전망하고 생각도 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책을 쓰신 김동기 변호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트럼프와 김정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도 어떤 사람인지 알고 김정은도 뭐 저희가 압니다. 네. 한국인이니까요. 네. 둘은 각각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트럼프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무슨 고민이 있고, 네. 김정은은 미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길래 둘이 뭔가 이제 서로 모종의 거래가 이제 진행될 텐데, 네. 거래 이야기 하기 전에 양쪽 상황부터 좀 한번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일기 정부 때 사실은 이제 미국의 어느 정권이든 들어서게 되면 이제 그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2017년도를 신냉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그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걸 정파를 떠나서 중국을 최대 위협 경쟁국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전략적 과제고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어찌됐든 훨씬 더 이번에 이제 아마 이제 뭐 한 금년 가을쯤에 국가안보 전략이 새로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중국을 결국은 하는 게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연 북한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한국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또 아시아의 다른 나라는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한테 큰 위협이 안 돼요. 걔들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 한들 만날 일 없어. 그렇죠.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중국 옆에만 있지 않다면.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럴 만한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트럼프나 미국의 그 엘리트들이, 외교안보 엘리트들이 북한을 새롭게 전략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 무슨 그게 일이었어요? 이제 2018년 이제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1차 그 하노이 회담 거치고 판문점 회담까지 3번에 걸쳐 회담을 했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 김정은 그렇죠, 만났죠. 일기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미국 정부가 그때 당시 이제 외교안보 엘리트들이 어쨌든 정상회담을 하니까 아주 심층적으로 북한에 대한 스터디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때? 예, 그때.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훨씬 더 깊게. 그러면 그 정상회담은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스터디가 되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정상회담. 그때 예. 2018년도 상황은 상당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죠. 트럼프 특유의 핵무기 가지고 까부는 저 젊은 친구 한번 보자.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서로 뭐 이제 뭐 누구 핵 버튼이 크니 많이 하면서 서로 알겠습니다. 이제 막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돼 있었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뭔가 뭐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때 이제 한국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죠.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 북에 간 그 당시 이제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한테 김정은이 그럼 자기도 트럼프 만날 용의가 있다. 그걸 가서 전달을 한 거예요.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보고를 했어요. 예.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오케이 만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참모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한 2주, 2-3주 있다가 그냥 폼페이오 그때 CIA 국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그냥 평양에 보내가지고 바로 그냥, 빨리 이제 그래서 6월달에 만났잖아요. 싱가포르에서. 그런 거였군요. 아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답답했겠죠. 뭔가 안 되니까. 예. 트럼프가 아주 성격도 급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면 뭔가 돌파가 마련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좀 이제 만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못 낸 거죠. 네. 1, 2차 회담 예. 보면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참모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2018년 3월달에 예. 3월 말에 이제 그 폼페이오 그때 당시 CIA 국장이죠.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을 해서 어찌됐든 이제 그 정상회담 문제나 그 북핵 문제 같은 걸 이제 협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그 회고록이 나중에 국무장관이 되죠. 장관의 회고록이 나오는데 회고록을 보면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 약간 떠보는 건데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그때 이제 국장이죠. CIA 국장인데 그 김정은에게 아니 그 중국 사람들 만나 보니까 그 주한미군 철수하면 아주 북한이 행복해할 거라고 그러는데 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아주 막 큰 소리로 막 책상을 치면서 중국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신장이나 티베트처럼 지배하기 위해서 네. 오히려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김정은이. 아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그 폼페이오 회고록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대화가 자세히 나오는데 폼페이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야 그러면서 폼페이오가 그 이야기를 해요. 아 이게 자기가 몰랐는데 이 한반도가 과거에 중국의 말하는 사드 같은 지배를 받은 거죠 오랫동안. 그 특수한 역사를 자기가 몰랐다. 중국을 얼마나 싫어하고 경계하는지를 북한이 그렇죠. 북한이 예. 자기가 이제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중국에 대한 견제 카드로 북한을 활용하기가 그렇죠.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당연히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트럼프한테도. 예. 그러면서 그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제 책에 좀 자세히 소개를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이제 그 보고서 같은 게 나와요. 리포트가 나오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오래된 갈등이 있고 우리가 흔히 할 때 많은 미국 전문가도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둘은 뭐 혈맹 관계고 형제 국가고 그 중국이 말하자면 형이고 북한이 동생이라서 중국이 뭐 지시하면 대충 따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충 중국을 통해서 뭔가 북한을 통제하는 시도를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핵 문제도 뭐든. 그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중국조차도 북한에는 큰 발언권이 없고 북한도 중국 싫어하고 중국도 북한 골치 아파하고.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전략의 기본적인 전략적 목표가 중국의 견제인데 아니 그렇다면 아예 북한을 좀 활용해서 그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데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의 적은 그러네. 날 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좀 자세히 소개합니다만은 제가 좀 주목했던 건 뭐냐면 2022년도 1월달에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 중에 미중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그 중국이 미국의 안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걸 분석해서 대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그래서 리포트를 만들어냅니다. 그 여기서 나온 리포트들은 이제 양당,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 의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입법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의정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되게 무게감 있는 기관이죠. 여기 이 기관에서 그 2022년 1월달에 그 보고서가 하나 나오는데 그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북한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균열이 있다. 전략적 균열이에요. 그 배경이 뭐며 그게 미국에 갖는 의미가 뭐냐. 이런 내용의 보고서예요. 뭐 좀 설명 좀 해줘요. 그게 원래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북중 간의 오래된 역사를 전문가들 이제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쭉 이제 기술을 합니다. 때론 협력, 계속 갈등. 근데 갈등 관계가 많았다는 걸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터디를 해보니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등이 심하다. 그럼. 갈등이 심하고 고구려 때 뭐 수나라 당나라 다 엄청 싸웠지.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서로 간에 건국된 이후에 최근 현대사에서 옛날 거들어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창조적 우리한테 미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창조적으로 활용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동맹국,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지칭하겠죠. 여기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런 인식이 옛날에는 미국의 관료들이 이런 식의 인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게 될 것 같다.
만나봤잖아요. 3번이나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럴 거면 베트남에서 만났을 때 뭐 하나 주지 그거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지금 김정은은 완전히 화가 나서 가고 그랬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미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일기 때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부나 이쪽 그 내부의 반발도 심했어요. 이게 트럼프가 너무 막 즉흥적으로 막 밀고 나가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은 그렇죠. 적이지. 그때 이게 의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백악관 내부도 그렇고 그 행정부 관료들도 그렇고 네. 대부분 다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번은 달라요. 그러니까 일기 때 그 이후로 이제 좀 더 심층적인 스터디가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 자문기구도 그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한 그 칼럼니스트가 그런 칼럼을 똑같은 칼럼을 씁니다. 말하자면 이거 뭐 백날 뭐 비핵화하겠다고 맨날 뭐 하는데 아무 현실성이 없지 않냐. 되지도 않고. 부시 대통령은 악의 축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매달리느니 차라리 북한 이렇게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뭐 북한이 하고 중국하고 사이도 많이 안 좋은데 오히려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활용하는 게 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전략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의회 자문기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약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기 때는 많이 다를 것이다. 미국의 대응이. 지금까지는 북한이 신경 쓰였던 이유가 네. 핵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네. 핵을 개발하면 최악의 경우는 태평양 넘어서 미국 그렇죠. 본토 때릴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국인 코리아, 재팬 이런 나라들이 자꾸 북한 핵 핑계 대면서 이런저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기도 하니 저기를 좀 통제해야 되겠다는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견제용으로 쓰인다면 구체적으로 뭘 원할까요? 즉 코리아도 있고 재팬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견제가 필요하면 그 두 나라를 쓰지 굳이 북한까지 필요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나라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한국과 일본은 못 해주지만 북한은 해줄 수 있는 미국에 해줄 수 있는 그 썸띵이. 우선은 당장 이제 지리적으로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옛날에 뭐 이미 모택동도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소위 순방치 않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략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완충지대거든요. 일종의 버퍼존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남쪽에서 이렇게 뭐든 자기를 공격하는 걸 좀 막아주는 일차적인 이제 근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만약에 바로 그렇죠. 미국의 위성 국가와 국경을 만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북한이 완전히 뭐 미국 위성 국가는 되지도 않겠지만 적어도 잠재적으로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뭔가 전략적 행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 가지고도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중국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나면 트럼프는 너 그 역할 좀 해줄래? 라고 김정은한테 얘기를 할 거고 표현이 어쨌든. 어쨌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뭘 좀 원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완전히 고립돼 있잖아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겠지만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과 이제 우호적 관계를 맺게 되면 안보적 위협은 많이 이제 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미국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여러 제재도 풀어주고 뭐 좀 길을 열어줘야 되고 우리 뭐 한국이나 일본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일단 핵도 있고 뭐 미사일도 있고 하니까 뭐 최후의 어떤 그 뭐랄까 그런 방어 벽은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전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맺으면 안보와 경제와 일면에서 얻을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북한이 마치 우리 좀 보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도발도 하고 핵도 쏘고 하는 게 그건 오래전부터 그래왔죠. 김일성 때부터 계속 그게 결국은 미국과 뭐 좀 해보자는 제스처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여튼 핵 개발하려고 하면 조용히 혼자서 하지 왜 저렇게 요란스럽게 해서 세계를 시끄럽게 하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핵 자체도 뭐 물론 이제 자기 방어 수단이 되긴 되지만 결국은 그것만 가지고 해서 뭐 먹고 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예. 뭔가 미국과 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번번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무시했거든요. 예. 미국이 뭐 계속해서 뭐 저도 이제 책에 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옛날 뭐 미국이 뭐 저 북한이 키신저 때부터 계속 접근을 해요. 막 어떻게 해보려고 다 무시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보면 적국이니까. 쓸모가 없거든요. 아. 쓸모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때는 중국이 경쟁자가 아니었으니까. 그 심지어 중국을 견제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없었죠. 때니까. 아예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평화 체제가 이게 미국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고 이게 한국의 평화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근데 카터 대통령 때 그 국가안보 보좌관 때 유명한 그 브레이즈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 같은 경우 책에 보면 오히려 분단 체제를 선호를 해요. 이게 평화 체제가 되면 그 우리 지금 이게 지금 미군이 주한미군도 한국에 많이 있고 한반도가 이게 한국이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 평화 체제 들어섰으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나가. 이럴 이제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미군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분단된 채로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적대적 긴장이 있으니까 네. 계속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는 이제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굳이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게 전략적으로 뭐 이익이 된다고 보지도 않은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고. 바뀐 거죠. 결국은 중국 때문에 바뀐 거죠. 북한의 내심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뭔가 균형추처럼 여기에서도 얻고 저기에서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만 그렇거나 저렇거나 미국은 북한이 쓸모가 있네요. 그렇죠. 북한은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아시겠지만 그 소련과 옛날에 냉전 시대 때 보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양쪽에서 많이 얻어냈거든요. 예. 그런 전략적 그런 뭐랄까 외교에 상당히 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북한 입장에서는 베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뭔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뭔가 좀 많이 얻어내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봤는데 그러기에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아주 깊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왜 그렇게 사이 안 좋아졌대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김일성 때부터 보면 그때는 되게 친했잖아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초기에는 그 건국할 당시 초기에는 좀 이제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그 모택동이 사실은 그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건국을 하기 전에 장개석하고 내전을 하잖아요. 예. 국국 내전을 벌이는데 그때 공산당이 상당히 전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상황일 때 오히려 김일성이 도와줘요. 그거를 공산당을 중국 공산당을 도와줘서 내전에서 이기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 돕듯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말하자면 이제 뭔가 뭐 빚을 진 거예요. 북한 김일성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고 나서 50년대에 이제 우리가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걔들이 이제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나서 이제 결국 참전을 하거든요. 중국이 참전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북한군이 아주 열세니까 그 작전 지휘권을 전부 다 중국이 행사를 해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생깁니다. 6.25 전쟁 때? 전쟁 때부터 벌써 이미.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145대 때도 보면 뭐 저기 중국 애들은 야 그만 내려 대충 여기서 스탑 그런데 뭐 김일성은 계속 더 내려가자 그러고 서로 이제 관점이 달라. 그러면서 계속 다퉈요. 그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못 믿는 이제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예를 들면 1956년도에 있었던 그 8월 종파 사건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김일성이 이제 자기들 경쟁자인 연안파랄지 소련파를 싹 숙청하고 제거하는데 그거를 중국과 그때 소련이 개입을 해서 그걸 막 개입을 하거든요. 직접 내정에 개입을 해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58년도까지는 사실은 우리 의외로 좀 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중국군이 상당히 많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당시 전쟁 후에도 북한에. 결국은 이제 김일성이 겁이 나니까 다 철수하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이 있었어요. 오랜 과정이. 어쩐지 그 이웃 나라가 사이좋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들 사이에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애증이랄까 갈등과 때로 좋았던 시절도 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달리 특히 이제 오랫동안 사회주의 진영에 있었고 고립돼 특히 이제 냉전 이후에 고립돼 있다 보니까 달리 의존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관계를 맺어왔어요. 말하자면. 그러려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쌓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중국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뭐 좀 자기 신호를 보냈지만 미국이 무시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와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엄청난 좋은 기회죠. 네. 북미 수교 하겠네요. 그러니까 수교까지는 그래서 그건 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의회 비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종전선언하고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정도를 교환하는 그러니까 대사급 관계는 아니더라도 하는 그 이 정도 관계까지는 의외로 좀 빨리 갈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후보 때도 그랬지만 당선자 시절 지금 취임하고 나서도 좀 수차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아 진짜 그러면 주한 미군은 예. 미국 입장에서 봐도 예, 굳이 한국이 니네가 필요 없으면 우리도 좀 줄이거나 뺄게 예. 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 북미가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전략가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주된 위협이잖아요. 주된 경쟁자이기 예. 때문에 남북한 합치고 일본까지 다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죠. 쉽게 말하면. 그럼 남북이 다투는 건 원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사실은. 그래서 한일 간에도 다투는 거 싫어하죠. 싫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니들 남북이 서로 화해도 하고 뭐 이제 협력해서 지금 나라도 조그만에 둘이 나눠가지고 다투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경제 발전도 하고 좀 하드파워도 기르고. 네. 그래야 자기들 돈 안 쓰고 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 쉽게 말하면 걔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지금 군사비 쓸 돈도 없고 진짜 갚기도 바쁜데 예를 들면 그런 계산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한국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주한미군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잖아요. 거의 3만 가까이 2만 8천 정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우리도 많은 이제 분담금을 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주한미군이 말하자면 우리가 일단 협정이 있으니까 좀 묶여 있어요. 이걸 북한 방해하는 데 이렇게 많은 군사를 써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 의문이 생기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대만 지킬 때도 쓰고 싶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 이제 일종의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군대를 한국한테 그런 거죠.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쓰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쓰도록 좀 허용을 해주든지 오케이를 하든지 전용으로 쓰려면 요금을 내든가 빼겠다. 빼서 다른 데 가서 배치를 해서 재배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는 미국의 일부 전략가들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게 굳이 북한을 견제하는데 이런 병력을 쓸 필요가 없다. 군사력을. 지금 주된 위협이 중국인데 예. 그러니까 여기하고 관계 개선을 적당히 이렇게 하고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자. 이런 계산도 좀 있는 거죠. 그 계산이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듣다 보니. 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러니까 미국 아시잖아요. 미국 사람들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 더구나 여러 가지 예산도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관세를 25%나 매기면 야 이제 북한과 미국이 친해지고 한국과 중국이 친해지는 묘한 구도가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근데 이제 그 대목이 참 어려운 대목이죠. 어려운 대목인데 생각도 못했던 그런 대결 구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이제 관세 이런 폭탄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해서 일정 정도 우리가 다시 대항한다 이렇게 뭐 그런 면에서 좀 협력할 여지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우리도 핵무장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여부를 떠나서 예를 들면 그렇다 해서 그럼 북한하고 우리가 핵무장 한다 해도 북한하고 어떤 적대적 관계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핵이든 뭐든 그런 군사적 수단이라는 일종의 정치의 연장인데 종국적으로는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오히려 군사적 대결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냐 그건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차제에 미국이 그 북한과 이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이 기회 미국도 원하니까 미국 그러면 북한하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그럼 어쨌든 북한이 지금 이게 선 비핵화는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줄여갈지 모르겠지만 줄여가겠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핵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많은 위협이 감소되는 거죠. 그렇죠. 우호적 관계가 맺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이제 한국 경제가 지금 별로 활로가 잘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는데 북한이 어떻게 보면 큰 이제 말하자면
만약에 미국이 좀 주도적으로 좀 이제 뭔가 이제 열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북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 한국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가까우니까. 그렇죠. 네, 예.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처럼 우리가 뭐 정부가 뭐 퍼주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예를 들면 그 지하자원 광물 자원만 하더라도 한 거의 7, 8조 따라서 10조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하단 말이에요. 아직 그게 뭐 실제로 얼마나 뭐 정확하게 막연한 추정량이긴 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자원이 있는 건 분명한 거고 네. 그중에 또 상당수가 그 요즘에 많은 각광을 받는 게 히토류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북한이 뭐 다른 걸 떠나서라도 그런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뭐 허접히 일본 기업들마저도 말하자면 노리는 데가 많아요. 말하자면 말하자면 미국이 좀 이제 정치적 관계가 개선이 되면 예. 우리가 꼭 외부에서 우리가 많은 퍼주기를 안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제 미국과 관계가 개선이 되면 여러 가지 국제 개발 금융을 담당하는 기구, 예를 들면 월드뱅크랄지 뭐 ADB랄지 이런 데서도 좀 초기에 시드머니를 줄 수도 있고 또 일본은 어차피 청권 자금을 옛날에 식민지 배상금을 아직 안 줬잖아요, 북한은. 지금은 꽤 돼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우리가 옛날에 소액 받고 말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드머니도 들어오는 거고 여러 가지 자원도 있고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그 잘만 플래닝을 해서 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 기회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참여해서 새롭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게 낫지. 오히려 계속 뭐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핵무기 만들고 한다 해서 그게 과연 그 나은 길이냐. 그렇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미국에게도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미국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전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전체적인 경제력이 커진다는 의미는 하드 파워 커지는 그게 또 군사력의 원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둘 다 미국의 우호적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든든해지잖아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러네요. 오히려 일본은 자꾸 세락해 가는데 오히려 일본은 지금 아시다시피 미래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말하면 계속 세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부담을 별로 안 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에서 한반도에 남북한의 어떤 그 하드파워를 기른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길이 미국 입장에서도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좀 더 친해져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면 그 한한령을 해제하겠다, 중국이 이런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겠다는 거죠.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그렇죠. 것에 대한. 예.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그러니까 어차피 가까워 관계가 개선되는데 한국도 너무 미국의 경사가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오로와 나싱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관세 때문에 못 파는 물건 중국에다 내다 팔면 되겠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대단히 한국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이게 너무 적대적으로 돌아서면 그건 그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우니까 뭐 한한령도 해제하고 여러 가지 좀 하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당근을 써가면서 예를 들면 이제 좀 자기들과도 어느 정도 좀 관계를 너무 적대적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대단히 전략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점을 잘 말하자면 이제 활용을 하면 아주 그 지혜로운 이제 좀 그러네요.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 최소한 방위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군사력 위협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꼭 북한하고 그런 그 갈등 대립뿐만 아니라 워낙 이제 우리보다 큰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국방비를 많이 줄이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요.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미국이 촉매가 돼서 어떤 남북한의 긴장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만약 본격적인 어떤 경제 개발에 어떤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고 우리한테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트럼프가 나서 이렇게 해준다면 저는 오히려 그거 훨씬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를 이용해서 역으로 그러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자기들이 뭐 꼭 북한이나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럼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갈파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들 이것도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해서 중국을 지렛대로 협상을 해야 그렇죠. 된다. 예. 참 끼어 있어가지고 참. 그 이제 저희 숙명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위치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곧 만날 것이다. 네.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곧은 아니죠. 하여튼 제 생각에는 연내에는 만날 것 같습니다. 연내에는 트럼프 좀 덜 바빠지면. 그 아마 본인이 뭐 워낙 집요하게 지금 그 어떤 의사를 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연내에는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번에는 뭔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야, 전 세계 그 친한 나라 구도가 다 바뀌는군요. 그렇죠. 유럽하고 미국 저 사이에 냉랭해지면서 네. 러시아랑 미국 친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뭐 완전히 뭐 진짜 어떻게 될지를 국제 관계도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저 책 안 읽어도 되는 건데 어떡하죠? 얘기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자세한 자료가 많아서 여러 가지 네. 제가 많은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요런 요약하면 이런 거지만 네. 재밌는 게 더 많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네.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책의 저자인 김동기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